결국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냐. 김정은의 건강 문제 첫 번째. 몇 년밖에 남지 않은 것 아니냐. 그 김정은도 본인이 몇 년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라도 김주애를 그 자리에 앉히려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대외적으로 좀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고 실제 성격과 연출된 이미지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다고 좀 분석하세요? 김정은은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하기에는 네. 솔직한 사람이에요. 감정 표현에 솔직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김정은에 대한 폭군의 이미지가 더 생기는 것 같고요. 밖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김정은은 뭔가 꾸미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았어요. 뭐 아내 이설주를 데리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지도자로서 보이기 위한 고도의 통치술이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저는 김정은이 그렇게 머리가 좋다고 평가를 하지 않고요. 그냥 이설주에 대해서 이설주를 좋아하기 때문에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김주애를 후계자로 내세우는 걸 지금 바로 공개를 해버리잖아요. 네. 사실 저거는 패착이거든요. 본인의 그 권력에 대해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인정을 해버리는 셈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13살짜리 어린 여자한테 권력 후계자 수업을 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권력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후계자 수업을 빨리 진행을 하는 건데 그렇죠. 이걸 숨기지 않고 드러낸다는 것은 김정은이 그만큼 딱히 뭐 그것에 대해서 숨기려고 하지 않다는 건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은 사실 분석하기가 좀 쉽다. 오히려 김정일은 은둔형 지도자이기 때문에 네. 어떤 생각을 김정일은 그리고 약간 천재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아, 김정일. 네, 김정일은 아버지죠. 저는 김정일을 정말 혐오하는데 그냥 정말 객관적으로 드라이하게 네. 그 사람의 어떤 그 능력만을 평가했을 때는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천재에 가까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의 행군이라는 그 어떻게 보면 모든 정치인들의 무덤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에서 잘 빠져나갔죠. 네, 저는 뭐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훨씬 그러니까 즉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을 꼽으라면 김정일이 훨씬 더 상대하기 어려울 거다. 그럼 말씀하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지도자의 통치 스타일이나 이제 대중 앞에서 이미지 정치에서 나타난 가장 큰 차이점, 공통점은 뭘까요? 할아버지 김일성은 쇼잉에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애민으로서 뭔가 자기가 이 북한 주민들을 위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3일에 한 번꼴로 보여줬거든요. 지금도 북한의 김일성을 관련된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김일성, 웃긴 건 탈북민들 중에서도 여전히 김일성에 대해서는 고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만큼 쇼를 잘했습니다. 완벽하게 했어요. 그리고 거짓말을 정말 완벽한 서사를 만들어냈습니다. 김정일은 아버지 김일성만큼의 그런 쇼맨십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은둔형 지도자로서 주민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김정은은 할아버지를 닮았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보다 좀 더 과감합니다. 결국 본인이 신경질 나면 신경질 나는 반응을 그대로 내보내고요. 본인이 기쁘면 기쁜 반응을 그대로 내보냅니다. 김일성은 본인이 신경질 나거나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이런 감정을 드러내진 않았거든요. 항상 웃고 인자하고 뭐 따뜻한 이런 이미지만 연출을 했는데 김정은은 할아버지만큼의 능수능란함은 없는 거죠. 화가 나면 그 자리에서 화를 내고 기쁘면 그 자리에서 손뼉을 치고 슬프면 그 자리에서 울어버리고 이런 본인의 감정에 아주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분석하기가 쉽다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럼 말씀하신 김주애 후계 구도가 지금 공식화된 건 아니죠? 공식화됐다고 봐야죠. 그렇게 많이 노출했으니까. 네, 이건 사실상 뭐 unofficial이지만 거의 official이다. nearly official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다른 후계자가 등장하는 것도 웃겨요. 이렇게까지 많은 작업을 들여와서 이제 몇 년 동안 지금 공을 들이고 있는데 갑자기 뭐 일부 북한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러다가 숨겨둔 아들이 짜잔 등장해가지고 내가 후계자다라고 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통치의 안정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 구도로 그대로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김주애를 후계 구도가 이제 완전히 뭐 언론이나 방송에서 공식화를 하고 그러면서 현재 막강한 영향력 행사하는 김여정과의 관계는 그러면 좀 어떻게 설정되고 내부 권력 투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있죠. 그러나 이 내부 권력 투쟁의 발생 가능성은 김정은 사후에 가능할 겁니다. 그렇죠. 김정은이 살아있을 때, 즉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독재자가 살아있을 때는 사실 가능하겠죠. 좀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김주애 후계자 내세우는 게 북한 주민들에게 좀 어떤 메시지로 받아들여지며 북한 내부 엘리트 일반 주민들의 실제 반응이나 분위기는요? 아까 전에 이제 최근에 탈북하신 분들의 이야기도 들으셨다고 했는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여성과 남성 그 인식의 차이에서 북한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가부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한 번도 최선희를 제외한다면 최고 지도자 반열에 여성이 올랐던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모든 사회주의 나라 통틀어서 그래요.
뭐 쿠바, 중국, 과거의 소련, 뭐 루마니아, 뭐 동구권 사회주의 진영에서도 여성이 최고 지도자가 된 적은 없거든요. 그만큼 이 여성에 대한 어떤 그 하대하는 경향이 강한데 북한은 더하죠. 북한 거기 뭐 봉건제 아닙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 여성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김정은의 핏줄이기 때문에 뭐 어찌어찌 이해할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가장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은 너무 어리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너무 어리죠. 네, 너무 어리죠. 이게 지금 이제 중학교 올라갔나요? 그 정도 나이의 어린 자녀에게 후계자 수업을 시키고 어떤 뭐 북한이 항상 성대하게 기념하는 장소마다 김정은을 항상 대동에서 등장을 한다는 것은 이제 후계자라 보여주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것. 왜 저렇게까지 하냐? 그렇죠. 한 20대가 되고 난 다음에. 그렇죠. 정당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벌써부터 통치의 정당성에 문제가 생기면 이게 지속적으로 문제가 쌓이면서 균열을 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나중에 김주애가 컸을 때에도 그 균열은 여전히 상처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부터 등장을 시켜서 왜 저렇게 많은 데미지를 입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냐. 저럴 수밖에 없는 이유. 김정은의 건강 문제 첫 번째. 몇 년밖에 남지 않은 건 아니냐. 네, 그 김정은도 본인이 몇 년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라도 김주애를 그 자리에 앉히려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인 것이죠. 그럴 가능성이 있을 텐데 실제 김주애가 후계자가 되어서 나중에 통치를 하게 된다면 기존의 남성 권력 구조에는 굉장한 변화가 생기겠네요. 저는 그래서 아마 반발이 많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김주애의 통치 정당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군부 엘리트나 과거에 많은 어느 정도의 그래도 그 네임밸류를 쌓아왔다고 주장하는 그 북한 내 그 권력형 엘리트들이 과연 이 상황을 순순히 넘어갈까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문부가 남습니다. 특히나 여성이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김여정은 난 왜 안 돼?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경영면이라든가 혹은 뭐 리더십이라든가 뭐 인지도라든가 세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구도면에서 봤을 때에도 김여정이 김주애보다는 훨씬 앞서 있죠. 다양한 경험을 갖추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만약 돌발적으로 사망을 하게 될 경우 김여정의 쿠데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책에서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좀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 베이징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하셨죠. 뭐 혼자 여행을 하건 뭐 카페에 가고 밤에 러닝하는 등의 경험이 너무 달콤하다고 표현하셨는데 사실 뭐 한국 사람들에겐 너무 뭐 늘 있는 늘 할 수 있는 경험이긴 하지만 좀 아무래도 북한 탈북민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달콤했던 것 같은데 그 자유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것들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그렇죠. 아니 밤에 러닝하는 걸 왜 처음 해봐? 평양에서도 충분히 러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러닝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어떤 조건 하에서 러닝을 하냐라는 겁니다. 누가 날 감시하지 않는지. 왜냐면 밤에 평양에서 뛰면은요 귀찰대가 와서 왜 뛰냐고 물어봐요. 이상행동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허락되지 않는 자유들이 북한에는 정말 많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허락되지 않는 자유들이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여행을 가는 거 어렵습니다. 못 가요. 밤에 러닝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북경에 처음 나갔을 때에는 내가 무엇까지 할 수 있는지를 하나씩 테스트를 해보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 조양구라는 곳에 있었는데 그 베이징 시내에 여러 가지 구가 있다면 차오양추라는 곳에 살았거든요. 그 공원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공원에 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밤에 나오는데도 되게 두렵더라고요. 그렇죠. 누가 공원에서 날 보지 않을까, 보고 대사관에 신고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몰래 갔는데 한 바퀴를 뛰고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 어느 누구도 우리가 보통 중국을 자유로운 국가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하지만 제가 느꼈을 때 중국 사람들은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북한 기준에서는 그냥 막 뛰는 거예요. 막 중국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막 밤에 나오면 막 이상한 춤동작 따라서 막 이런 거 하거든요. 근데 그거 보면서도 와 정말 너무 자유로워 보인다라는 생각을 했고 결국은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하나하나의 자유들이 뭐 제가 심지어 이런 표현까지 씁니다. 숟가락 드는 자유까지도 북한에서는 허락되지 않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는 책을 쓴 것이 우리 구독자분들 혹은 이 책을 읽으시는 우리 독자분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자유가 마치 공기와도 같은 것이어서 잘 모릅니다. 나한테 자유가 있고 없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잘 모르는데 그것이 아예 없던 사람들은 하나하나 얻어가는 자유가 너무 소중하거든요. 러닝할 수 있는 자유, 혼자서 뷔페 가서 뭘 먹을 수 있는 자유, 베이징에서 천진까지는 30분 걸립니다. 고속열차 타면은. 그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천진에 가는 것도 대사관에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여행을 떠나는 자유라든가 내가 노래방 가서 내가 부르고 싶은 노래 한 곡을 해서 노래 부르는 자유 이런 것들 하나하나 제가 쟁취를 하면서 하나하나 해보면서 정말 자유가 소중하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제가 그 책을 쓰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만약 자유가
소중하다는 걸 전혀 몰라서 한두 개 자유쯤 내 옆에 사라져도 야, 뭐 괜찮은 거 아니냐. 어차피 내가 저거 쓰지도 않는 건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아마 우리 손 안에 있던 자유는 다 이제 사라지게 될 것이고 아마 저는 그때 우리가 자유를 잃게 된다면 다시 그걸 되찾는 건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위원님께서 정의하는 진정한 자유란 뭔가요?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내가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설계하고 그리고 그 설계한 인생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들이 다 자유거든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본인의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고 본인이 삶의 어떤 그 자신이 결정한 그 방향대로 나아가고, 더 쉽게 말씀드리면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놀고 싶을 때 놀고, 공부하고 싶을 때 공부하고, 공부하고 싶은 걸 공부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자유입니다. 이런 것들이 즉 우리 생활 옆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유가 가장 중요한 자유입니다.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모두가 다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 자유라고 해서 사람들이 되게 크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막 한때 제가 제 또래 친구들한테 자유 얘기하면은 뭐 그렇게 틀딱스러운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좀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옆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지켜내지 못한다면은 국가의 자유는 어떻게 지켜낼 것이며 우리 공동체의 자유는 어떻게 지켜낼 것이며 그런 좀 우려가 좀 들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책을 쓰면서 한 번쯤은 상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북한에서는 내가 일을 하고 싶은 곳이 있어도 마음대로 일을 못 하고요. 내가 하고 싶은 공부가 있어도 마음대로 공부를 못 하고요.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 있어도 마음대로 못 갑니다.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못 먹습니다. 그게 바로 자유가 없는 삶입니다. 자유를 누린 이들의 책임에 대해서 언급도 하시던데 그 책임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책임은 지키는 것입니다. 자유는 결국은 지켜야만 우리가 쟁취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유는 공짜가 아닌 거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키지 않는다면 그 자유는 남이 가져가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자유는 결국은 가진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것이고, 만약 내 자유를 내가 스스로가 지켜냈다면 자유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목소리를 내는 것이 자유가 있는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자유는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좋은 것이거든요. 우리 모든 전 세계가 자유로운 국가가 된다면 분쟁 같은 건 없습니다. 네, 이런 민족 간의 갈등이나 뭐 독재 국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자유롭게 살 수 있고 우리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그 세상이 오기를 저는 바라고요. 결국은 그 시작은 나한테 있는, 내 손에 있는 자유를 지키는 것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첫 걸음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북한 관련 정보를 접하고 분석해 오시는데, 한국 분들이 이제 북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거나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사실은 예전에는 뭐 북한 관련된 거를 우리가 뉴스라든가 신문에서 보는 거 외엔 특별히 볼 일이 잘 없었는데, 관심이 있어도 요즘에는 유튜브 상에서 워낙 많은 이제 전문가분들, 또 탈북민들 이야기 접하다 보니까 뭔가 오해나 착각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오해라기보다는 이게 프레임인데요. 우리가 북한을 생각할 때 항상 김정은 중심의 북한을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언론에서 항상 등장하는 게 김정은의 이름이 가장 먼저 등장하고, 북한의 핵무기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북한 전체를 대변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항상 어디 뭐 강연을 가든 혹은 뭐 국제 무대에 가서 연설을 하든지 간에 늘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북한의 김정은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미사일이 북한을 대변할 수 없다. 김정은과 핵 프로그램은 북한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들이지, 결국 우리가 북한을 바라봤을 때 가장 중요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것은 그 안에서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삶이다. 네, 북한 사람을 중심에 놓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다르게 보이는 것들이 있을 거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다른 오해 중에 하나는 북한에 대한 접근법인데요. 이런 거죠. 우리가 북한을 상대할 때 우리 기준에서 우리의 상식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내가 선의를 가지고 좋은 뜻을 가지고 진심으로 저 사람에게 대해준다면 저 사람도 뭐 나만큼의 진심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최소한의 진심은 가지고 대화에 응하겠지. 그리고 선의를 가지고 접근하면은 선의로 보답을 해주겠지라는 선의 보상 제도거든요. 북한은 우리와 생각하는 구조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의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근본, 그 모든 것들이 북한에서는 통용되지 않습니다. 북한에서의 상식은 독재 정권을 지키는 것이고요. 북한에서의 선의는 김정은에 살아남는 게 선입니다. 결국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선의를 가지고 북한에게 많은 대화를 요청하고 많은 지원을 해주고 우리가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북한 체제에 대해서 좀 열린 마음을 보이냐면 그들도 우리를 향해서 열린 태도를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했지만 북한은 그때마다 항상 우리를 비웃듯이 우리의 뒤통수를 쳤고 북한은 항상 자기들의 이익관계에 따라서 남북관계를 설정하고 조였다 풀었다를 항상 반복하면서 도발을 하고 평화 모드를 조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북한을 북한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저들은 상식적인 대화가 가능한 집단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런 판단을 베이스로 깔고 대북 전략을 다시 짰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의 기준으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압박을 가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이 훨씬 실효적인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025년 한 해 북한 내부 혹은 북한을 둘러싼 국제 정세에서 가장 큰 변화나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분야는 어디라고 보시나요? 이제 올해 하반기 한 6개월 남았죠. 이제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 네. 그리고 김정은과 푸틴의 만남, 그리고 새롭게 들어선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새롭게 설정될 수 있는 남북관계 이 세 가지가 되겠죠. 가장 당면하게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사이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푸틴이 과연 핵 프로그램과 핵 잠수함 이런 것들을 김정은에게 어느 수준까지 제공해 줄지 이런 것도 사실 한반도에 미치는 아주 큰 영향이 되겠고 마지막으로는 물론 이재명 정부가 뭐 그렇게 조급하게 북한에게 접근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급해 있는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난제들이 있거든요. 이재명 정부의 정당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 상반기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새로운 어떤 시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이번에 신간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책도 내셨는데 그 책을 가지고 시청자분들이 꼭 뭐 개인적으로 꼭 하시고 싶은 말씀 마지막 하나 있을까요?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미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께서 많이 구입을 해주시고 응원을 해주신다면 또 제가 그것을 원동력으로 삼아서 더 열심히 다른 책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위원님을 뵐 때마다 느끼는 거는 저보다 한국말을 훨씬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한국어를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셨기에 발음도 그다음에 문장도 사자성어까지 써주시는 걸 보면서 참 그 책도 뭔가 굉장히 잘 쓰여졌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많은 분들 북한의 현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있다면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책을 보신다면 북한의 현실도 알고 여러분들이 지금 만끽하고 있는 자유도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 다음번에 위원님 모시고 북한에 관련된 좋은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김금호 위원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